옛날 조선시대에 왕이 젊은 나이에 원인 모를 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어린 세자가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어린 세자가 왕위에 오르면서 나라는 큰 혼란에 빠졌다. 대신들과 왕실 종친들은 어린 임금이 왕위를 안정적으로 계승함은 물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후궁을 들이기로 하였다. 한때 조용했던 궁궐은 어느덧 많은 후궁으로 붐비게 되었다. 이렇게 들인 후궁만도 10여 명이 되었고 임금과 침소 한 번 갔는데 몇 달이 되기도 하였다.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언제 후손을 그것도 왕자를 생산할지 막연하기만 하였다. 어린 임금을 두고 세력 다툼은 날로 심해졌고 왕자만 낳으면 세상 다 얻을 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 후궁들은 임금의 성은을 입어 왕자를 생산하기를 기원하며 임금의 관심과 사랑을 위해 애를 쓰고 있었다. 그러던 중 박 판서는 후궁인 딸을 두고 은밀한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어느 날 박 판서는 딸을 찾아가 자기의 속내를 이야기하였다. 마마, 아무래도 이렇게 손 놓고 있다가는 소인과 마마의 입지가 위축되어 자리 보전이 어려울 듯하오니 왕자 마마를 잉태하기 위한 방책을 세워야 할 것 같사옵니다. 후궁들도 많고 임금의 춘추가 아직 장년이 안 되어 침소에 잘 들어오지 못하시니 어찌 회임한단 말입니까? 소인이 은밀히 호위무사를 들여보내줄 터이니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아버님, 어찌 그런 막말을 하시옵니까? 멸운지화를 당하고 싶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마마 다른 방도가 없지 않사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실 거면 당장 물러가세요. 마마 소인의 말을 잘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권력에 욕심이 많았던 박 판서는 외동딸을 후궁으로 추천하여 그 자리에 앉힌 것도 모자라 이제는 강직하고 듬직한 무사 한 명을 뽑아 딸의 호위무사로 보내어 딸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시작하였다. 처음에 박후궁은 그런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으나 다른 후궁들이 회임 소식이 들리니 박후궁으로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니 박후궁도 마음이 혼란하여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어떻게 하면 임금의 총애를 얻어 회임할 수 있을지 아무리 궁리를 해봐도 상선소에서 잡아주는 임금과의 합방은 박후궁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었다. 궁궐의 밤은 늘 적적하고 고요하기만 하였다. 달빛이 정원을 은은하게 비추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어느 적막한 밤. 고요한 달빛 아래 박후궁은 딸린 궁녀도 없이 혼자 정원을 거닐고 있었다. 그때 나무 밑에 웬 어스름한 물체가 서 있었는데 그는 바로 아버지가 보낸 호위무사 강진이라는 것을 박후궁은 직감하였다. 그녀는 가슴이 멈칫했다. 아니 갑자기 가슴이 왜 이리 뛴단 말인가? 강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오자 박후궁은 설레임과 함께 얼굴이 불그스레 물들었고 가슴은 사정없이 방망이질하여 제대로 강진을 쳐다볼 수가 없었다. 마마 야심한 시간에 안 주무시고 어인 일로 나오셨습니까? 내 잠이 안 와 잠시 산책을 할까 하고 나왔는데 자네는 어인일로 일이 나왔는가? 소인도 잠이 안 와 혹시나 마마님을 뵐 수 있을까? 이렇게 서성이고 있었사옵니다. 강진이 자기를 기다렸다는 말에 박후궁은 살짝 설레었다. 그러는 사이 강진의 손은 박후궁의 허리를 감싸 쥐고 나무가 우거진 사이로 그녀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은 마치 터질 듯이 뛰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강인하였다. 울창한 나무숲에서 둘은 마치 얼음이 된 듯 굳어져 잠깐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의 체온을 느꼈다. 그것도 잠시 둘의 입술은 포개졌고 서로를 갈망했던 몸과 마음은 불타올랐다. 격렬했던 그 밤이 지나자 박후궁은 건장한 사내의 그것을 제대로 맛보게 되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 법인데 박후궁 밤마다 강진을 불러들이니 박후궁의 나인들은 당연히 그 은밀한 관계를 알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박 판서에게 많은 뇌물을 받은 박후궁 처소의 상궁과 궁녀들은 귀를 막고 입을 닫은 지 오래되었다. 박후궁과 강진의 사랑은 고요한 궁궐의 적막함을 무색하게 박후궁 처소에서는 밤마다 신음으로 궁녀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였다. 그렇게 둘의 관계가 지속되던 어느 날 드디어 박후궁이 회임했다는 기쁜 소식이 임금에게 전해지고 박후궁도 뛸 듯이 기뻤다. 박후궁의 회임 소식에 기쁜 사람이 또 있었으니 그는 다름 아닌 박 판서였다. 박 판서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왕자 아기가 태어나길 고대하였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박후궁은 그토록 기다리던 대군 아기를 낳았다. 박후궁은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 들었다. 세월이 흘러 왕자는 무럭무럭 자라 다른 왕자들과 같이 총명하고 사랑스러워 임금의 총애를 받았고 박후궁도 드디어 귀인의 첩지도 받게 되었다. 귀인의 첩지를 받게 되자 자기가 사랑하는 강진을 훈련도감의 관직에 임명하여 자리를 만들어주는가 하면 박 판서는 박귀인의 뒷배경으로 권력을 휘두르며 많은 재물을 모으고 자기의 세력을 늘려 좌의정의 자리에 올랐다. 박귀인의 소생 이연대군은 다른 대군들과 다르게 기골이 장대하고 늠름하여 학문과 무술을 고루 겸비한 대군으로 성장하였다. 그러자 박귀인과 좌의정은 이연대군을 세자로 만들기 위해 세력을 모으고 있었다. 한편 중전이 계속되는 회임 소식에도 왕자를 낳지 못하고 공주만 낳는 터라 공식적인 세자의 자리가 비어 있었다. 이 틈을 타 좌의정은 자기의 세력을 앞세워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빨리 세자를 책봉해야 한다는 상소를 빗발치게 올렸다. 전하, 이 나라의 안정과 백성들의 평안을 위하여 신들이 감히 아뢰옵나이다. 전하의 현명하신 통치 아래 이 나라가 번영하고 있으나 우사를 안정시킴으로써 더욱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는 것이 마땅한 줄 아뢰옵니다. 신들은 이에 전하께서 세자를 책봉하시어 왕실의 기틀을 튼튼히 하시길 간절히 청하옵나이다. 임금이 즉위한 지 20년이 넘도록 중전에게서 왕자가 없자 대신들은 서로가 강한 권력을 선점하기 위해 후궁이 낳은 왕자 중에 세자로 책봉하기를 주청하는데 혈안이 되었다. 계속되는 상소에 임금도 어쩔 수 없어 후궁들이 낳은 왕자 중에 세자를 책봉하기로 하였다. 후궁이 낳은 왕자만도 10여 명이 넘었고 왕자들의 학문이나 무예 실력이 모두 출중하여 누구를 세자로 책봉할지 난감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박귀인의 아버지 좌의정만은 자신이 세자의 외할아버지가 되리라 확신하며 치밀하고 흉악한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은밀히 박귀인의 처소에 들은 좌의정은 박귀인에게 속삭였다. 귀인 마마, 이연대군이 세자가 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은 미리미리 사전에 제거해야 할 것 같사옵니다. 우선 마마의 상궁 라인들을 모두 없애야 할 것이고 훈련도감의 강진도 처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진과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박귀인으로서는 강진을 죽인다는 말에 깜짝 놀라며 아버지, 강진은 절대로 비밀 발설할 사람이 아니오니 강진은 건드리지 마세요. 그럼 우선 라인들부터 상황을 보아가며 한 명씩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하겠습니다. 좌의정과 박귀인의 음모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한편 세자 책봉에 고심하던 임금과 대신들은 세자 책봉을 위한 시험을 치르기로 하였다. 임금과 대신들은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세자를 뽑는 일에 심혈을 기울였고 시험은 공정하고 철저하게 진행하기 위해 각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시험은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학문, 무예, 그리고 인성이었다. 모든 시험 기준과 출제자들이 결정되자 석 달 후에 치러질 시험을 위해 후궁들과 대군들은 총력을 기울였다. 모두 세자가 되기 위한 꿈을 꾸며 매일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서책을 읽고 유명한 학자들과 교류하며 자신의 지식을 넓혀갔다.
기회가 왔다고 판단한 좌의정과 박기인은 자신의 소생인 이연대군이 시험을 더 잘 볼 수 있도록 계략을 꾸몄다. 박 판서는 뇌물을 들여 시험 문제를 미리 알아내기 위해 궁궐 내 시험 준비를 담당하는 학자를 매수했다. 학자는 처음에는 거부했으나 박 판서가 제시한 막대한 재물과 장래 안전을 보장하는 약속에 마음이 흔들렸다. 결국 학자는 시험 문제 일부를 박 판서에게 넘겨주기로 약속했다. 무예 시험도 중요한 만큼 박기인은 다른 왕자들이 무예 시험에서 실수하도록 훈련장을 관리하는 무관 중 한 명을 매수했다. 무관은 무예 시험장에서 다른 왕자들의 무기에 미세한 결함을 만들어 놓거나 훈련장을 미리 교묘하게 실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다른 왕자들이 제대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계략을 세웠다. 그러는 가운데 박기인의 심부름으로 궐 밖으로 나간 상궁이 비명 행사한 사건이 일어났다. 박기인은 형조에 일러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라 했지만 밤늦게 일어난 일이기에 목격자도 없고 단숨에 죽임을 당한 것으로 봐서 원한 관계일 가능성이라 둘러대고 사건이 마무리되었다. 박기인은 매우 애석해하면서 상궁의 집에 많은 재물을 보내 위로해 주었다. 며칠이 지나고 또 한 명의 상궁이 처소에서 나오지 않자 다른 나인이 상궁을 부르러 갔는데 이미 싸늘하게 죽어 있었다. 갑자기 죽었으니 형조에서 부검을 명하여 사인을 밟히니 타살이라는 아무런 증거를 찾을 수 없어 급사라 하여 마무리 짓게 되었다. 그리고 궁녀가 새벽에 뒷간을 가기 위해 눈을 비비며 일어나 뒷간에 들어서자 소스라치게 놀랐다. 한 궁녀가 뒷간에 목이 매달려 있었다. 그 나이는 박기인 처소의 궁녀였고 자기 방에 유서를 써놓고 자결을 했던 것이었다. 유서의 내용은 환관과 눈이 맞아 연정을 나누다가 환관의 변심의 시리에 빠져 세상을 버린다는 내용이었다. 이상하게도 박기인의 나인들이 한 명씩 죽어나가고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자기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도 박기인은 의심이나 아쉬워하는 마음에 적극적이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슬퍼할 뿐 오로지 이연대군의 세자 책봉에만 힘썼다. 한편 나라의 대통을 이어줄 왕자를 낳지 못한 중전은 임금보다 10살이나 많았으며 내명부를 관장하는 일에 있어서는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웬만한 궁궐 내의 일들은 다 알고 있었지만 모든 일들을 다 바로잡기에는 역부족이어서 어느 정도의 질서 유지에만 치중할 뿐 몸을 사려 낮추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세자 책봉만큼은 공명정대하고 가장 적합한 대군이 세자가 되어야 함을 알기에 중전은 큰 결단을 내리기로 하였다. 자칫하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고 모함으로 폐위될 수도 있는 아주 위험천만한 일이었지만 올곧고 강직한 성품의 중전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왕세자를 뽑는 데 관여하게 되었다. 박기인은 평소에도 욕심이 많고 겉과 속이 다른 인물임을 파악하고 있던 중전은 박기인이 낳은 이연대군이 다른 대군들과 다르게 임금을 전혀 닮지 않고 기골이 장대하며 말타기와 무술을 좋아하고 사냥을 즐기는 사내다운 면모가 뛰어난 약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박기인의 처소에 나인들이 죽어나감도 이상하고 박기인을 경호하는 호위무사가 훈련도감 대장이 된 것에 의심되는 부분이 점차 커졌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중전은 우선 이연대군이 회임되던 시기를 따져보았다. 입소문에 의하면 박귀인의 회임 시기와 임금과 침소에 든 시기가 100여일이나 차이가 났으며 다른 왕자와 공주들은 오른손을 잘 쓰는 반면 유독 이연 왕자만은 왼손과 오른손을 자유자재로 쓰는 특징을 가졌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로 회임 당시 박귀인을 모시던 강진이라는 호위무사도 왼손잡이이며 생김새도 닮은 듯 보였다. 어느 날 중전이 임금에게 간청을 드렸다. 전하, 전하의 정례 시간에 소인도 함께 갈 수 있도록 윤허하여 주시옵소서.
소인이 은밀히 확인할 것이 있사옵니다. 이는 정사에 중대한 일이오니 무슨 일인지는 정확하게 확인한 연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사옵니다. 중전께서 실록을 살펴보는 일을 어찌 관여하시는 거요? 전하, 관여하는 것이 아니옵고 소인이 확인하여 밝혀낼 내명부의 일이 있사옵니다. 윤허하여 주시옵소서. 내 명부의 일이라고 하니 예 허락하여 드리오리다. 중전의 간청에 임금은 정례에 함께 참여하도록 허락을 하였다. 임금의 일거수일투족은 모두 실록에 기록되어 있기에 임금이 언제 어느 침소에 들었는지 알 수 있었다. 입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선 실록에 쓰여 있는 증거만 확인이 된다면 박 귀인의 만행이 확실시 되어갔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한 중전은 고심이 깊어졌다. 이것들을 증명해 줄 사람이 필요했지만 그렇다고 강진을 문초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박 귀인 처소의 나인들은 모두 죽어나가 증명할 사람이 없었으니 고심하고 있던 차에 중전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다. 둘은 미래를 나누었고 중전은 이야기를 나눈 사람을 밀실에 머물도록 명하였다. 이에 중전은 조용히 박 귀인을 불렀다. 그녀는 깊은 절을 하며 중전 앞에 섰다. 중전마마, 부르셨습니까? 박 귀인, 이리와 앉으시오. 오늘 밤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매우 중요하고 절대로 다른 이의 귀에 들어가서는 안 될 것이오. 내가 박 귀인을 부른 이유는 이연대군에 관한 것이오. 이번 세자 책봉 시험에 자진 하차하여 참여하지 말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이오. 박 귀인은 깜짝 놀라며 중전을 쳐다보았다. 중전마마,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제 아들을 시험에서 자진 하차하라니요? 여기 이 문서들은 이연 왕자가 태어난 시기와 관련된 기록이요. 왕이 그때 궁궐에 없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소. 또한 이연대군이 호위무사의 아이라는 증거도 몇 가지 있소이다. 박 귀인은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다. 하지만 박 귀인은 여기서 물러설 여인이 아니었다. 아버지가 좌의정을 지니고 있고 이런 단서쯤이야 얼마든지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터라 오히려 박 귀인은 중전에게 더 당당하게 말을 하였다. 중전마마, 어찌 소인을 이리도 모함하시는지요? 소생의 아들이 왕세자가 되는 것이 그리도 못마땅하옵니까? 아마도 중전마마께서 왕자 아기 씨를 낳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겠지요. 박 귀인은 더 당당하게 중전의 아픈 곳을 콕콕 찌르며 중전의 심기를 건드렸다. 박 귀인, 나는 귀인이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숨겨온 것을 알고 있소. 하지만 이젠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요. 이연 대군이 왕의 소생이 아니라는 것이 자명한데 왕세자가 될 수는 없지 않겠소. 이연 대군이 임금의 소생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면 귀인과 대군은 위험에 처할 것이요. 중전마마 억울하옵니다. 저희 아비가 좌의정을 맡고 있는데 어찌 중전마마께서는 저를 이렇게 모함하시옵니까? 박 귀인은 자기 아버지의 권력을 앞세워 중전의 길을 꺾으려 하였다. 중전은 냉정한 표정으로 박 귀인을 바라보았다. 어허, 아직도 내 말을 못 알아듣겠는가? 박 귀인의 언행이 이 나라의 근간을 어지럽히는 일이라는 것을 왜 모르는가? 자네가 정령 멸문지화를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자네가 자진 탈퇴를 결심하면 나는 자네와 대군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자네와 대군은 물론 자네 집안도 온전하지 못할 것이다. 박 귀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흐느껴 울기 시작하였고 계속해서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이에 중전은 이대로 말로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판단하게 되었고 박 귀인을 처소로 보냈다. 넋이 나간 채 중궁전을 나온 박 귀인은 처소로 돌아와 급히 친정아버지 좌의정을 불렀다. 아버님,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중전이 이연대군의 출생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마마 자중하십시오. 중전의 뜻대로 쉽게 물러날 일이 아니옵니다.
우선 몸을 낮추고 계십시오. 소인이 손을 써보겠습니다. 어찌하시려고요? 중전이 스스로 명을 재촉하는 것이옵니다. 중전을 제거해야겠지요. 아무 세력도 없는 중전 하나쯤 죽어나간다고 뭔 일이 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마마께서는 옥체 보존하시고 기다리십시오. 이리하여 좌의정은 중전을 모략할 계획을 꾸미게 되었다. 좌의정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중전을 몰아내거나 독살할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부하를 불러들였다. 그래서 조선에서는 모르는 청나라에서만 구할 수 있는 독을 구하여 오라는 명령을 내렸다. 중전이 이연대군의 출생을 발설하는 날이면 자신과 가족의 목숨을 부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좌의정은 은밀하게 독을 구하여 중전의 음식에 넣기로 하였던 것이다. 박기인은 중전을 독살하기 위해 정성껏 다과를 준비했다. 평소 다과 시간에 맞추어 중전이 자주 먹던 다과를 모방한 이 특별한 다과는 냄새도 맛도 색도 없는 치명적인 독이 섞여 있었다. 그러나 보기에는 별다를 게 없는 군침이 도는 다과였기에 중궁전 홍나인은 다과상을 의심 없이 내가려 준비하였다. 그러나 하늘은 못된 박기인의 편이 아니었다. 독이 든 다과인 줄도 모르는 식탐이 많은 중궁전 홍나인이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중전의 음식에 먼저 손을 댔던 것이었다. 홍나인은 심한 복통과 혼란 속에서 몸부림치다 결국 쓰러졌다. 궁녀들이 홍나인을 급히 부축하여 의원에게 보였지만 홍나인은 결국 독이 온몸으로 퍼져 숨을 거두고 말았다. 중전은 나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매우 놀라며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조선에서는 볼 수 없었던 독이기에 포도청에서 거만했지만 독이라는 것을 밝혀내지 못한 터라 무슨 영문인지를 몰라 알아낼 수가 없었다. 하지만 중전은 박기인의 지심을 의심하게 되었다. 이대로 있다가는 중전이 언제 박기인과 좌의정에게 당할지 모르는 터라 중전은 박기인과 좌의정의 소행을 밝히기로 마음을 먹고 임금님께 갔다. 중전은 그동안 조사한 내용을 모두 임금에게 고하고 여러 가지 증거들을 임금에게 보여준 다음 결정적인 한 가지를 위해 조용히 누군가를 불렀다. 들어오도록 해라. 그때 한 궁녀가 들어왔다. 박기인 처소에 있던 궁녀였다. 내가 보고 들은 그대로 임금님께 아뢰어라. 소인은 박기인 마마님 처소에 있던 궁녀 미진이라 하옵니다. 처음에 강진이라는 호위무사가 박기인 마마 처소에 자주 들어가다가 늦은 밤에도 수시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박기인 마마께서 이연대군을 낳으셨고 호위무사는 훈련도감 대장이 되셨지요. 그리고 세자 책봉으로 시험을 치른다는 어명이 떨어지자 박기인 마마님 처소에 있던 상궁마마와 나인들이 한 명씩 비명 행사하는가 하면 자살하기도 하고 급사를 맞기도 하고 그렇게 죽어나갔습니다. 소인이 생각해보니 이연대군의 출생의 비밀을 숨기려는 모해 같아서 곧 있으면 소인도 죽겠다 싶어 중전마마께 제 신변을 보호해 주십사 말씀드렸사옵니다. 궁녀의 이 말을 들은 임금은 어이가 없었다. 그렇게 총애했던 박기인이 낳은 이연대군이 내 아들이 아니라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임금은 조용히 중전과 나인을 보내고 임금의 호위무사를 불렀다. 너는 지금 바로 내금의장에게 훈련도감에 있는 강진을 승정원으로 조용히 데려오라 명하여라. 승정원은 임금님이 아무도 모르게 직접 친국을 하거나 조용히 회의를 할 수 있는 비서기관으로 임금이 은밀히 일을 처리할 때 쓰는 장소이다. 그곳에는 강진이 포박이 되어 잡혀왔다. 임금님은 강진에게 물었다. 내가 여기 왜 잡혀왔는지 알겠느냐? 사실대로 구하면 내 목숨을 살려줄 것이나 한치라도 거짓을 구하는 날이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소인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사옵니다, 전하. 하여 강진의 문초는 시작되어
엄청난 고문에도 강진은 입을 열지 않았다. 자신이 입을 열면 제일 걱정되는 사람은 자기 아들 이연대군이었다.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연대군은 파멸이 자명하므로 강진은 목숨을 걸고라도 이연대군을 지키기 위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뿐 사실을 자백하지 않았다. 자기만 버티면 자기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박귀인과 좌의정뿐이니 죽음과도 같은 문초를 버텨내고 있었다. 지난번 박귀인 처소의 궁녀들을 없앨 때 강진도 함께 모의하고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이 일을 아는 사람은 새뿐이라고 생각했다. 3일 밤 낮으로 문초했지만 강하게 부인하는 강진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났다. 그 여인은 박귀인 처소에 있었던 강진도 잘 아는 나인이었다. 중전이 박귀인의 처소에 있던 미진을 데려와 대질 신문을 하였다. 강진은 고개를 들어 이 아이를 보아라. 내가 그렇게 찾던 바로 박귀인 처소에서 너희들의 비밀을 알고 있는 궁녀 미진이다. 강진은 미진을 보자 화들짝 놀랐다. 이 아이가 모든 비밀을 낱낱이 고하였으니 더 이상 버티지 말고 이실 직고하거라. 나인 미진을 본 강진은 그만 자기의 혀를 깨물어 자결하고 말았다. 강진이 자결한 것을 좌의정이나 박귀인이 알면 그들의 권력을 앞세워 계속 임금을 능멸할 것을 생각해 강진을 형틀에 묶어놓고 박귀인의 나인이었던 미진도 문초를 받은 것처럼 꾸며 형틀에 메어놓고 박귀인과 좌의정을 포박해 그들을 볼 수 있는 의금부로 데리고 왔다. 영문도 모르고 의금부까지 끌려온 두 사람은 강진과 미진을 보자 그만 바닥에 철썩 주저앉고 말았다. 강진과 미진이 모두 실토했다고 말하자 좌의정과 박귀인도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였다. 이로써 모든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그동안 박귀인과 좌의정의 악행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렀으니 박귀인과 좌의정에게 사약을 내렸고 이연대군은 폐서인되어 출궁을 당하였다. 아무것도 모르고 어린 나이에 폐서인의 몸으로 출궁을 당한 이연은 그동안의 조부와 엄마의 패악한 짓을 알게 되고 절로 들어가 평생을 어머니와 외조부의 사제불공을 들이며 한평생을 살았다. 권력에 눈이 먼 어른들의 잘못으로 평생을 절에서 속죄한 이연대군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물 한 방울이 모여 강을 이루듯 작은 선행이 모여 큰 행복을 이룹니다. 착한 마음을 잃지 말고 바르게 살아간다면 결국 그 결실은 자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들꽃 야담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늘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